사위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그 집에서 딸과 정체 모를 남자가 함께 찍힌 새벽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얼마 뒤 사위가 남긴 마지막 말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다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닙니다. 딸의 집은 한동안 그대로 멈춘 듯 조용한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은 부드럽게 퍼지며 거실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빛은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를 데우지 못한 채 바닥에 얇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윤정이는 식탁 위에 물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떨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물잔 속 잔잔한 파문이 햇빛에 비칠 때마다 허전함이 미세하게 번져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 고요한 물결 속에 며칠째 이어진 묵직한 마음이 스며들고 있는 듯했다. 사위 박진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제 겨우 사흘이 지났지만 이 집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유난히 느리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딸은 어쩌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방 밖으로 스며드는 어둡고 눅진한 기운이 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딸을 부드럽게 부르려 했지만 그 이름이 목구멍 끝에서 자꾸만 걸리는 듯해 결국 입술을 다물어야 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장례 절차 속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감정과 혼란 속을 헤쳐나가야 했고 그 중심에 있던 딸의 얼굴은 마치 색이 모두 빠져버린 듯 창백하고 가벼운 그림자처럼 보였다. 정희는 딸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여러 번 눈을 감았고 그 감정이 다시 현실로 튀어나올까봐 애써 숨을 깊이 눌러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정희의 시선은 계속해서 사위의 방을 향해 흘러갔다. 평소엔 그저 지나치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 방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어둑한 기운이 마음을 눌러오는 듯했고 그 문틈의 어둠 속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그 방은 사위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공간이었고 남겨진 흔적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조용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잠시 두 손을 꼭 모았고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는 슬픔과 피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불안감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이 물에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천천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의 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사위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문틈 너머에서 고요가 쌓이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고 정희는 문손잡이를 잡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감정을 가다듬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집 밖으로 향하던 날 어딘가 지친 듯한 모습이었지만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나섰던 모습, 마지막 인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장례식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말과 흘린 눈물, 그리고 그 눈물 아래 숨어있던 작은 의문들. 정희는 결국 문손잡이를 천천히 눌렀고 사위의 방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낡은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얇게 섞인 공기가 그녀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서려 있었고 정희는 마치 새로운 장면의 문을 연 듯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방을 둘러보며 아주 천천히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사위가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책상과 침대, 창가에 놓인 화분들,
벽에 걸린 셔츠들. 이 모든 것들이 사위의 흔적을 그대로 품은 채 멈춰 있는 듯 했고 그 정적인 풍경이 더 큰 상실감과 허전함을 밀어 올리는 듯 했다. 특히 책상 위는 정리가 잘 되던 사위답게 크게 어질러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 놓인 작은 USB 하나가 유달리 묘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 USB의 검은색 표면은 빛을 반사하며 약하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반사는 방 안의 어둠과 대비되며 오히려 그 작은 물건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정희는 그 USB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 그 USB만은 다른 사물들과는 달리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손끝으로 USB를 집어들었을 때 그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마음 한편에 내려앉는 감정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손바닥에 닿는 USB의 차가운 감촉이 정희의 감정까지 따라 식혀버리는 듯했고 정희는 그 작은 물건에서 마치 누군가 말하지 못한 말을 담아두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책상 아래 서랍이 아주 조금 열린 채로 남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정희는 USB를 다시 바라보다가 자연스레 그 서랍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서랍의 틈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넣거나 빼낸 흔적처럼 보였고 그 틈을 통해 보이는 그림자는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서랍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 속에 담긴 물건들은 예상보다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평소 사위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런 상태가 낯설게 느껴졌고 정희는 서랍 안을 바라보며 작은 의문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랍을 완전히 연 순간 정희는 서랍 속에 놓인 서류와 메모지들, 오래된 공책이 뒤엉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또렷하게 자리 잡은 사각형의 빈 공간이 정희의 시선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 공간은 너무도 선명하고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특정 크기의 물건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마지막 순간 조용히 가져간 것처럼 보였다. 공간의 모양은 일정했고 주변 물건들보다 약간 눌린 자국까지 남아있어 누군가 일부러 이를 치워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정희는 그 빈 공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물건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물건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는 자국처럼 보였다. 흩어진 메모들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고 정희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 종이는 사위의 필체였다. 정희는 그 필체를 한 번에 알아보았다. 사위는 글씨체가 깔끔하고 일정했지만 이 메모에 적힌 글씨는 평소와 달리 약간 흔들려 있었고 빠르게 적힌 듯 획이 거칠었다. 그리고 그 위에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 남기게 될 줄 몰랐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 박동이 아주 느린 속도로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메모로 보기엔 너무 무겁고 사위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결코 가벼운 글씨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정희는 USB를 다시 바라보았고 서랍 속 빈 공간과 이 흔들린 필체가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커지고 있었다. 사위는 평소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히 했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침착함 아래에 감춰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희가 USB를 쥔 손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가 쪽에서 아들 도연이 정희를 향해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이 정희의 손에 쥐어진 USB를 향하자 얼굴에 긴장된 기운이 얇게 번지고 있었다. 도연은 평소 말수가 적고 상황을 차분하게 관찰하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몸짓과 자세에는 어딘가 촉이 곤두서 있는 것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감정을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USB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다. 진호방 책상 위에서 이상하게 눈에 띄길래. 도연은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며 손끝을 USB 쪽으로 내밀었다. 그의 표정에는 경계와 불안, 그리고 이걸 내가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라는 감정이 얇게 스며 있었고 그 감정이 방 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 그 USB 그냥 넘길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연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복잡했다. 정희는 그 말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고 사위의 방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천천히 파동을 만들고 있었다. 도연은 USB를 손에 쥐며 노트북 앞으로 걸어갔고 정희는 그 뒤를 따르며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노트북의 전원이 켜지는 동안 방 안엔 정적이 다시 한번 깊게 내려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긴장감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다. 도연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USB를 포트에 꽂았다. 작은 진동음이 방 안에 퍼지는 순간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꼭 쥐었고 가슴 어딘가에서 서늘한 감정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USB가 인식되며 화면에 작은 팝업 창이 뜨는 동안 두 사람은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폴더가 들어 있었다. 이름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다. 홈레코드 1번. 도연은 폴더를 클릭하기 직전 잠시 멈칫했고 그 짧은 순간 정희는 숨을 고르는 듯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우스가 천천히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집안의 침묵 속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숫자와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파일명은 그 영상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가족이 모르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러코드 7집 안에서의 대화, 러코드 10일 밤에 찍힌 그림자, 러코드 14 서랍 속 그 사람이 남긴 말, 그리고 마지막 파일, 러코드 19 너희가 모르는 진실.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정희는 몸속 어딘가에서 작은 전류가 지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사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떤 그림자와 기척들이 이 작은 USB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듯했고 그 기척은 곧 이 가족에게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것 같은 예감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의 희미한 빛은 거실을 조용하게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과 예상치 못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위가 마지막까지 품었던 그림자였고 이제 그 그림자가 조용히 깨어나
가족의 세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USB 폴더 속 파일들을 한번 훑어본 뒤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첫 번째로 눈에 띈 러코드치를 클릭했다. 정희는 숨을 얕게 들이마신 상태로 화면을 바라보았고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집중하는 동안 거실의 공기는 더 낮고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영상이 켜지는 순간 화면 너머에서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다. 바로 이 집이었다. 사위 박진호가 생전 이곳에서 기록한 장면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었고 카메라는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마치 고정된 위치에서 오랫동안 찍어온 듯 안정적으로 놓여 있었다. 영상 속에는 멀리서 들리는 생활음 같은 것들이 고요하게 얹혀 있었고 화면엔 거실 테이블과 소파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아주 희미하게 비쳤다. 그 실루엣은 딸이었다. 화면 속의 딸은 특정 대상을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편안한 옷차림으로 주방을 오가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이나 걸음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희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진호가 이런 걸 왜?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정희의 눈빛 속에서는 이미 수백 번에 가까운 혼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영상 속 시간은 한동안 조용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사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잡혔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그가 맞았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누군가에게 들리는 말투라기보단 자기 자신에게 하는 중얼거림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 터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듯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 침착하고 부드러웠지만 영상 속 목소리는 어딘가 거칠고 지쳐있는 듯 들렸고 사람이 깊은 갈등 속에서 나온 숨 같은 느낌이 묻어 있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생활 기록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감시하거나 지켜보기 위해 찍힌 것이 분명해 보였다. 정희는 불안한 감정을 지우지 못한 채 시선을 화면에 고정하고 있었고 딸이 자신의 집안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저릿하게 쪼그라드는 듯했다. 왜 이걸 찍은 거니, 진호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떨리는 질문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지만 답을 줄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도연은 영상의 재생발을 조작하며 특정 지점을 되감았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 부분. 화면 속에서 딸이 테이블에 놓인 종이를 가져가는 장면이 잠깐 비쳤는데 그 종이는 평소 딸이 잘 보관하는 서류 같았다. 사위는 그 종이를 보며 아주 작게 한숨을 쉬는 듯한 모습으로 카메라 방향을 향한 채 서 있었다. 정희는 도연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불안감이 커져가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건 그냥 집안 서류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이미 그 이상의 의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 속 사위의 눈빛은 복잡하고 무거웠고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사람의 눈빛처럼 보였으며 화면 너머에서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영상은 어느 순간 갑자기 끊기듯 멈췄고 도연은 다음 파일을 클릭했다. USB 속에 담긴 파일이 단순한 생활 영상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고 정희의 심장은 아주 천천히 더 깊은 불안으로 내려앉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열린 영상은 러코드 10일 밤중에 찍힌 그림자였다. 파일 이름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도연은 볼륨을 조금 높여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은 매우 어두웠다. 거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찍힌 영상인지 전체가 잿빛 음영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가끔 아득하게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그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사위 박진호가 이 영상을 어떻게, 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영상 속 어둠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희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영상이 20초쯤 지나자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고 희미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였다. 사람이었지만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희는 그 순간 등골로 서늘한 감각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손끝에서 생각보다 강한 긴장감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도연 역시 숨을 약하게 삼키는 듯한 기척을 보였다. 그 그림자는 딸이었다. 딸이 새벽 시간대에 혼자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다가 책상 아래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화면이 어두워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딸이 무언가를 손에 쥐고 천천히 침실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 뒤를 몇 초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따라갔다. 정희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그림자.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딸도 아니었고 사위도 아니었다. 도연은 화면을 멈추고 그 순간을 확대했지만 어둠 때문에 얼굴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체형과 걸음걸이만은 또렷했다. 집안의 새벽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딸, 다른 한 명은 정체 모를 남자. 정희의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팔과 어깨로 번지며 몸 전체가 조용히 긴장하는 느낌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누구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순간 영상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속삭임 같았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같았다. 그러나 음성이 너무 낮아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고 도연은 이어폰을 꽂아 노트북에 귀를 가까이 대며 들으려 했다. 정희는 불안해 그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아 들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낮아서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는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굳혔다. 어머니,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예요. 분명한 건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정희는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고 어깨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 새벽 3시 41분. 딸과 남자는 집을 나갔다. 그 다음 박진호가 화면에 들어왔다. 혼자가 된 거실에서 사위는 서랍을 열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길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도연 역시 계속해서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영상 재생창을 닫고 잠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정희도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한 채 작은 파문처럼 마음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본 그림자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그 둘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자리한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위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진호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은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의미를 품고 있었다. 도연은 책상으로 돌아가 첫 번째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다. 정희가 보았던 그 공백이 그의 눈에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어머니, 이 자리 뭔가 있었어요.
크기가 일정해요. 아마 상자 같은 거. 도연은 손을 가져가 공백의 양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눌려있는 자국과 그 주변에 있는 먼지 움직임의 흔적을 보며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누가 가져간 걸까요? 정희는 공백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몸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했다. 그 남자, 영상에 나온 그 사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정희는 손끝을 서랍 모서리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진호는 무슨 마음으로 이걸 찍었을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위 형이 사고로 죽은 거 그거. 정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도연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도연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은 채 USB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든 채 말했다. 사고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희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가는 듯 했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무거웠고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음성은 눈앞에 USB, 영상, 흔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USB의 마지막 파일 러코드 19 너희가 모르는 진실을 가볍게 클릭하려다 멈췄다. 어머니, 이건 마지막에 봅시다. 정희도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딸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와 도연은 동시에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딸이 거기 서 있었다. 눈이 부은 얼굴, 숱한 감정이 뒤엉킨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USB에 담긴 영상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면서 흘러나온 기척은 정희와 도연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딸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딸은 문간에 기대듯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으며 눈가엔 붉게 남은 부종이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그녀가 USB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숨까지 멈춘 듯한 그 얼굴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척이 확실하게 스며 있었다. 정희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거운 감정이 천천히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입술을 약하게 깨물며 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 역시 한순간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리며 방금 전 영상 속에서 보았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듯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그 USB 어디서 찾았어? 그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고 그 떨림이 감정의 무게에 비해 너무도 무력해 보이는 듯했다. 정희는 딸의 그 모습에서 한동안 보지 못한 어둡고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진호방에서 내 아버님 책상 위에 있었어. 왜 그러니? 딸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떨림은 단순한 두려움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이 표면에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고 도연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딸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고르는 듯했고 그 침묵 사이사이에 눈가에서 가느다란 불안의 결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레 입술을 열었다. 그거 진호가 나 때문에 만든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의 심장은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고 도연의 시선도 잠시 흔들리며 딸을 향해 더 깊어졌다. 정희는 낮게 속삭였다. 너 때문에? 무슨 말인데? 딸은 정희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그 영상 그거 나 맞아.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정희에게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왔고 도연 역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울리는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 보였다. 딸은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집에 찾아온 사람 나 혼자가 아니었어. 근데 그게 진호가 죽은 일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 정말이야. 도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가는 것이 보였고 정희는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구야? 왜 연락도 없이 왜 새벽에? 딸은 잠깐 정적에 잠겼고 결국 힘겹게 중얼거렸다. 회사 동료였어. 일이 급해서 집까지 찾은 거야. 정말 그 이상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에는 명백히 감춰진 부분이 있었다. 정희도 도연도 그 사실을 단숨에 느낄 수 있었다. 딸의 목소리는 끝에서 스르르 무너질 듯 흔들렸고 그 흔들림엔 말하지 못한 것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톤으로 물었다. 누나 그 사람이랑 혹시 진호 형이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딸은 즉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었어.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 만큼 불안정했고 그 불안정함이 정희의 가슴에 서서히 스며들며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근데 딸은 말끝을 흐리다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진호가 그걸 모두 알고 있었던 건 나도 몰랐어. 그 말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그 눈물에는 억울함과 두려움, 죄책감이 혼재되어 있었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감정이 천천히 번지는 것을 느꼈다. 도연은 영상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다시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딸은 결국 그 말을 내뱉었다. 진호가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USB 만든 거야. 그 말은 진실의 문턱을 아주 조금 연 듯했고 그 문 너머에 더 큰 그림자가 숨어 있는 듯한 기운이 방 안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USB 폴더 속 마지막 파일. 럭코드 19 너희가 모르는 진실. 손끝이 마우스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정희 역시 긴장된 숨을 고르며 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딸은 손끝이 식은 듯 약하게 떨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정희의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들과 달리 시작부터 사위 박진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녹화 버튼을 누른 듯했고 그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한 채 깊게 숨만 내쉬었다. 정희는 손끝이 더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고 딸은 눈물을 참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흔들리는 숨만 내쉬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사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와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듯 입술을 여러 번 떼었다 닫는 동작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나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
정희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듯했고 도연의 눈빛은 화면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박진호는 계속해서 말하려 했지만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에 누가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딸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정희는 딸을 더 세게 붙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 드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내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정희는 딸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딸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여기 있었는지, 그날 왜 밤중에 들어왔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박진호는 손으로 얼굴을 잠시 가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화면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의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다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니다. 정희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듯했고 도연은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한 채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든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집안에 들어왔던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남긴 서류 파일 그걸. 그 순간 영상이 갑자기 끊겼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USB를 바라보았고 딸은 이미 눈물에 젖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형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무거운 감정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딸의 방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스며 나오는 공기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 감춰온 죄책감, 누군가의 그림자, 그리고 사위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사위의 죽음 뒤에는 사위가 본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거실에서 마지막 영상이 꺼진 뒤 정희는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다. 사위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눈앞에 멈춰서 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그 문장들이 집 안벽면에 번져가며 공기마저 더딘 속도로 흔들어 놓는 듯했다. 딸은 식탁 옆에서 멍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에서 커서를 천천히 내려 USB 파일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영상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 직감한 듯 체온을 잃은 손끝으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화면 아래쪽에서 멈춰섰다. 그곳에는 영상들과 달리 눈에 띄지 않도록 작고 희미한 글씨로 적힌 파일 하나가 있었다. 추가 기록 메모. 정희는 그 이름만 보았는데도 온몸이 짧게 떨렸다. 딸도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사위가 남긴 추가 기록. 그 말이 담고 있을 무게가 이 집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았다. 도연은 천천히 그 파일을 열었다. 흰 화면 속에 단 한 줄만 떠올랐다. 내가 본 것은 분명히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이 USB 안에만 있지 않다. 정희의 입술이 떨렸다. 사위가 죽기 전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가 무엇을 감당했는지, 정희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가운데에 얼음 같은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딸은 팔 뒤에서 손가락을 꼭 쥐었다. 속으로만 애써 누르던 죄책감이 사위의 필체로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아 숨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딸에게 말했다. 너 혹시 진호가 남긴 다른 기록 알고 있는 게 있어?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절박했고 정희 자신도 그 질문이 어떤 갈등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다.
딸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입술을 짧게 깨물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아라, 어디 있는지 나도 알아. 순간 정희는 딸의 말 속에서 첫 번째 균열이 아주 얇게 벌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도연의 눈빛도 크게 흔들렸다. 이 집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같은 침묵이 아니었다. 사위가 남긴 기록, 딸이 알고 있던 비밀, 그리고 마지막 밤의 그림자. 모든 것이 얽히며 이제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딸은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사위가 생전에 자주 앉아 있던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 가느다란 걸음 안에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고, 정희는 딸의 뒷모습만 봐도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딸은 책상 깊은 곳에 작은 서랍을 열었다. 정희도 도연도 알고 있었다. 그 서랍은 평소 사위가 가장 자주 열던 곳이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곡차곡 넣고 다니던 자리,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의 사적인 공간. 딸은 서랍 맨 뒤쪽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낡은 회색 노트를 하나 꺼냈다. 겉표지에 적힌 글씨는 달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표지에 묻은 먼지를 손등으로 털며 딸은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진호가 이걸 숨겨놨어. 그 말은 마치 사위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고 정희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도연은 가까이 다가와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노트는 오래된 것이다.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수없이 넘겼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기대서 적은 듯 글씨가 삐뚤어져 있는 부분도 많았다. 도연은 첫 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이 또 집 주변을 맴돌았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창가까지 다가온 것 같다. 나는 불안하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다. 정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딸은 그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듯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도 못했다. 도연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위의 감정이 더 깊게 드러났다. 오늘은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 발소리가 있었다. 분명히 내가 들었다. 아내는 모른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 정희는 손끝이 떨렸다. 발소리. 사위가 들었다는 그 발소리.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물었다. 너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집에 온 줄 알고 있었어? 딸은 눈을 감았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러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 순간 정희는 딸의 목소리 끝에서 분명히 숨기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산막의 갈등을 한 단계 더 깊이 끌고 내려갔다. 도연은 노트를 훑어보다가 중간 부분에서 멈춰 손가락으로 특정 자리를 가리켰다. 노트는 일부 페이지가 찢겨 있었다. 아주 급하게 뜯어낸 흔적처럼. 페이지 끝부분이 거칠게 뜯겨나가 있었고 남아있는 글씨도 흔들린 필체였다. 찢어진 페이지 위에는 사위의 흔들린 마음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오늘은 집 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 아내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에. 난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 딸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다. 진호가 그런 줄 몰랐어. 그러나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차갑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말했다. 누나는 왜 그 남자를 집에 들였어요? 정희는 크게 놀라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명확했다. 딸은 당황한 듯 손을 크게 저었다. 아니야, 그런 의미로 집에 들인 게 아니야. 회사 문제 때문에. 도연은 말을 끊었다. 형은 이 노트를 쓰면서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누나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노트를 더 들여다보았다. 끝부분엔 사위가 떨리는 글씨로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다. 나는 아내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이 집의 진실이다. 정희는 딸을 바라봤다. 딸은 정희의 눈빛을 피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노트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한계까지 몰려 있었다. 누나, 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형이 남긴 기록마다 두려움이 묻어 있어요. 딸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나도 그때는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그러나 도연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형은 누나를 지키려고 했어요. 누나를 믿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나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감정이 더 이상 가벼운 언쟁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사위의 죽음과 그가 남긴 기록, 그 남자의 존재, 모든 감정이 산막의 중심에서 뒤엉키고 있었다. 딸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진호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혼자 오해했을지 몰라도 나도 그 남자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지 몰랐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누나가 진호 형에게 거짓말한 건 맞죠? 딸의 몸이 굳었다. 진호 형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뒤쪽 창고를 열어보라고 했다는 말. 방금 전에 누나가 했죠. 정희도 크게 놀라 딸을 바라보았다. 그 말 처음 듣는 건데 왜 그걸 이제야 말하니?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진호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 그 말을 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정희는 더 이상 의심을 미루지 않았다. 창고로 가자. 도연은 USB와 노트를 챙겼다. 딸은 손을 떨며 따라 나섰다. 집 뒤쪽 복도는 낮에도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세 사람은 숨을 고르며 창고 문 앞에 섰다. 정희가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손잡이가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조금 전까지 손을 대고 있었던 것처럼. 정희는 입술을 삼키며 문을 천천히 열었다. 창고 바닥 한가운데 흰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도연이 손전등을 비추었다. 종이엔 사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집 안 어딘가에 너희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정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딸은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도연은 손전등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비추었다. 그러자 창고 안쪽에서 미세한 금속 스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정희는 몸이 굳어갔다. 도연은 손전등을 꽉 쥐었다. 딸은 입을 막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창고 안쪽에서 들린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은 사람이 냄새를 맡는 직감처럼 정희와 도연 그리고 딸의 몸을 동시에 굳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었고 그 움직임에는 피하거나 숨으려는 기척보다 오히려 지켜보고 있었다는 태도가 묻어나는 듯했다. 도연이 손전등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자 그 불빛이 어둠을 깊게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마침내 그림자의 일부가 드러났다. 넓지 않은 어깨, 잠시 흔들린 팔, 그리고 뒤로 약간 젖혀진 머리의 실루엣. 정희는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기 어려웠다. 사위의 노트에서 말하던 그 발소리, 영상에서 보였던 그 두 번째 그림자,
USB에 남겨진 그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로 연결되고 있었다. 도연은 흔들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고정한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어둠 속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끝이 바닥에서 약하게 움직이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딸은 한 걸음 물러나며 입술을 떨었다. 저 사람, 그 사람 맞아.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도 말할 수 없었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바로 사위가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그 남자였다. 정희는 몸을 돌리며 딸을 감싸듯 섰다. 사위가 남긴 노트의 문장, USB 마지막 영상에 떨리는 말투, 그리고 그가 기록해 두었다던 진짜 흔적. 모든 게 눈앞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이 손전등을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이밀자 어둠 속 남자의 얼굴 윤곽이 아주 희미하게 드러났다. 낯선 남자, 그러나 이 집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 그의 눈빛이 정혜 쪽으로 천천히 향해 있었다. 정희는 그 순간 사위가 마지막 밤에 느꼈을 두려움이 자신의 몸속까지 깊게 스며드는 듯 천천히 식어가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남자가 한 발짝 움직이려던 순간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뒤쪽 선반을 향해 손전등을 돌렸다. 그곳에는 흩어진 종이들과 낡은 상자가 무너져 있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작은 검은 상자가 반쯤 열려 있었다. 딸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손을 입에 가져갔다. 저거 진호가 마지막으로 숨겼다는. 그러면서 그녀의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남자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정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 시간과 함께 이곳으로 밀려온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수첩과 접힌 종이 여러 장, 그리고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도연은 휴대전화부터 집어들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화면에 남아있는 미세한 금 긁힌 자국 때문에 사위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흔적처럼 보였다. 정희는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짧고 강렬한 문장들이 있었다. 그 남자가 다시 집에 들어왔다. 아내도 모르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오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이 상자를 꼭 확인해 달라. 정희는 손을 쥔 채 떨었고 이 문장들이 사위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찢어내듯 흔들고 있었다. 딸은 종이를 손에 쥐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가 날 믿는다고 끝까지.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도연이 접힌 종이 마지막 장을 펼쳐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남자, 그는 나를 노리는 게 아니다. 이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찾고 있다. 정희는 숨이 멎는 듯했고 딸은 몸을 굳게 붙들었다. 도연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천천히 떼었다. 형이 위험해진 이유가 누나 때문도 단순한 오해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찾으러 이 집에 온 거예요. 정희는 복도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물건이 뭔데? 그때 창고 안의 남자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가 가져가야 할 거다. 정희와 도현 그리고 딸은 남자의 목소리에 동시에 몸을 굳혔다. 그 목소리는 굴곡 없이 건조했지만 말투 안에는 묘한 조급함과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흔적처럼 깊은 갈증이 스며 있었다. 도연이 손전등을 비추자
남자의 어깨와 얼굴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났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눈빛과는 달랐다. 어딘가 삶에서 벗어나 있는 듯 집요한 목표에만 매달려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희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남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창고 한가운데 놓인 상자를 가리켰다. 저 안에 있어. 그 사람 박진호가 마지막까지 숨긴 그 자료. 도연은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노트와 종이, 오래된 휴대전화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남자의 눈은 분명히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듯했다. 딸은 떨리는 숨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진호가 도대체 뭘 숨긴 거야? 정희는 사위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작고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다. 기록을 담은 그 통로다. 도연은 노트 옆면을 만지다가 표지 안쪽이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자. 표지가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 도연이 표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뜯자 그 안에서 얇고 반투명한 메모리 카드 하나가 종이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남자가 그 순간 눈빛을 크게 치켜떴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카드를 손에 꽉 쥐었다. 정희는 그 카드가 사위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그 물건임을 한눈에 느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걸 내놔.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절박하고 굶주린 듯했다. 무언가를 오래 쫓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도연은 한 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형이 마지막까지 지키던 거예요. 남자는 눈빛을 껌뻑이며 속삭였다. 그 사람은 지켜낼 수 없었지. 그 순간 정희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다. 사위가 얼마나 싸웠을지, 얼마나 버텼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리고 이 남자가 사위를 얼마나 오래 위협해왔을지, 그 감정은 정희 안에 서서히 분노와 슬픔을 함께 일으키고 있었다. 남자가 다가오자 딸은 본능적으로 정희 뒤에 숨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딸 쪽으로 뻗으며 그녀를 뒤로 감싸듯 섰다. 도연은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고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는 이 상황을 끝까지 버티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스며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가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남자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죽은 건 그 사람 선택이었지. 그 말은 정희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무슨 소리야?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걸 지키려고 했어. 그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정희는 눈을 크게 뜨고 메모리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남자는 대답 대신 정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섬뜩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이라는 의미를 전에 없이 뚜렷하게 전하고 있었다. 정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사위의 죽음과 그가 남긴 기록들, USB와 노트, 그리고 지금 남자의 말. 모든 조각이 지금 이 순간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메모리 카드를 쥔 손을 올려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형이 이걸 왜 숨겼는지. 그러더니 손전등을 창고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죠.
남자가 그 순간 눈빛을 크게 흔들었다. 정희는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 명확한 사실 하나를 느꼈다. 이 남자는 이 기록을 절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도연이 창고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딸도 뒤따랐다. 정희 역시 그 뒤를 걸으며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감정으로 사위가 남긴 마지막 기억을 향해 걸어갔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희는 느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사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끌어올리는 여정이라는 것을. 도연은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첫 번째 폴더 이름이 나타났다. 진실기록. 정희는 그 글자를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폴더 안에서 나타난 첫 번째 파일 제목에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꽉 쥐었다. 그 남자의 이름, 모든 반전의 문이 바로 지금 열리고 있었다.